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이게 자기보다 더 크구나. 굉장히 한적해요. 제 바이크 짱구도 저기 있고 주차장이 한산합니다. 역시 평일이라 그런 것 같고. 새소리. 자, 여기가 현충사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입구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무료 관람이고 월요일만 휴관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충사 이충무공 묘, 이렇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굉장히 크구나. 엄청 크네. 굉장히 커요. 자, 우선은 현충사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 영정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으로 오도록 할게요. 오늘 무슨 행사 하나봐요. 유생복장을 한 분들이 지금 앞에 계십니다. 자, 저 충무문을 통해 들어가면 이제 현충사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현충사입니다. 자, 현충사 올라가고 있는 길인데 저 앞에 홍살문이 나옵니다. 홍살문은요, 우리 그 고대 건축물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이 홍살문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기서부터는 신령하고 깨끗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히 하고 들어오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저 앞에 현충사라고 쓰여진 현판이 보이는 건물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현충사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을 기리는 곳인 만큼 굉장히 엄숙하고 또 웅장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네요.
자, 이제 현충사 이순신 장군의 영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순신 영정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현충사에 오면은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이순신 장군의 그림, 저걸 영정이라 부르거든요. 교과서나 매체를 통해서 익숙하게 접했었던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이 저기 있습니다. 영정은 어떠한 사람의 얼굴 모습을 묘사한 그림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 영정이 2023년이면 바뀌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선 이 이순신 표준 영정 논란의 시작이 2009년도에 있었어요. 2009년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을 이제 펴내게 됩니다. 그 친일 인명사전은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적을 가진 인사들의 이름과 행적을 연구하여 펴낸 사전인데요. 여기에 한국인 화가 장우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대한민국의 표준 영정 1호인 이순신의 영정,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이순신의 그림이 바로 친일 행적을 지닌 장우성에 의해 그려졌다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의 이 그림을 친일파가 그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조선을 침략하고 많은 조선의 백성을 죽이고 괴롭혔던 그 일본군을 무찌른 우리 민족 최고의 영웅 이순신의 표준 영정을 친일파가 그렸다니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역시나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요, 외란을 맞서 싸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인데, 그 이순신 장군을 그린 사람이 친일 행적을 가졌던 화가였다는 것에 분개하며 표준 영정 지정을 해제하자는 요구가 빗발치게 됩니다. 이에 2010년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순신 표준 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하지만, 당시 문체부는요, 작가의 친일 논란은 지정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하게 돼요. 이후에 이 논쟁이 흐지부지 되다가 2017년에 이순신 표준 영정 문제가 다시 대두되게 됩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도 문체부는 이순신의 표준 영정 지정 해제는 사회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또다시 반려하게 되죠. 이 뭔 개소리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순신 표준 영정 지정을 해제하면 과연 어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생긴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당시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청산이라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위인을 친일파가 그렸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문제의 핵심인데, 문체부는 이것을 이제 와서 이제 친일의 문제를 꺼내는 것은 또 다른 사회 혼란을 야기하니까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17년에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요. 그러면서 영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개정을 요구하는 거죠.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한 끝에 결국 영정심의 규정이 개정되어 복식이나 용모가 잘못 표현된 경우나 사회적 통념에 비춰볼 때 다시 제작해야 할 만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표준 영정 지정 해제가 가능해지게 이 규정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대한 검증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2023년까지 새로운
충무공 이순신의 표준 영정 제작과 지정 절차를 마칠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여지껏 그리고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친일파들이 그린 표준 영정은요, 비단 이순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인들이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들 또한 재조명되고 다시 영정이 그려져야만 하겠죠.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보고 살펴봐야 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 최고의 성웅이라 불리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 앞에서 참배를 하고 내려간 길입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착잡해요. 우리 사회에 어디까지 이 친일의 잔재, 행적들이 찌꺼기처럼 남아 있는가. 과연 그렇다면은, 과연 친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정화하고 어떤 사회의 질서를 다시 세울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충무공의 고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정말 잘 해놨어요. 아, 그냥 뭔가 이렇게 마음을 정화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정화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복잡한 일상들을 뒤로 하고 그냥 개인적인 사색에 잠긴다든가, 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와서 이 한가운데에서 뭔가 쉼의 여유를 갖는, 그러기에도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이 묵과에 급제하기 전부터 살던 고택입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과연 어떠한 집에서 어떠한 꿈을 꾸시며 자신은 국가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자 고민하시며 살아오셨는지, 그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실 적의 공간입니다. 자요. 여기는 궁지라고 나와있네요. 활터. 여기는 이순신 장군이 활을 쏘고 말을 달리던 장소로 전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은행나무는요, 500년 이상 지금 살아있는 나무라고 하네요. 자, 저 꼭대기에는 이면공의 묘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면이 누구냐면요,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정유재란 때 이제 그 명량을 비롯한 이순신 장군의 이제 승리가 또다시 이어지죠. 그에 격분했던 일본 군대가 이 아산만 깊숙이 이제 침략을 해 옵니다. 그때 이 아산 지역에 그 일본군과 싸우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순신의 아들이었던 이면이에요. 이때 일본군이 그 이순신에 대한 어떤 증오심, 이걸로 이제 이 아산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고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었던 이면을 이제 죽이는, 그것을 이제,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 자기가 아끼던 아들 이면의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요 굉장히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순신의 일기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이면의 묘소가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비가 안 오기를 바랬는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현충사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더 차분해지고 더 경건해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이순신 기념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구현충사, 그러니까 아까 이순신 영정이 있던 현충사 그 전에 이제 있던 현충사인데요, 저기 있는 현충사, 요 현판은 이제 조선 임금 숙종이 직접 써서 하사한 현판이라고 합니다. 자, 전시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니까 얼른 가야지. 여기 전시관이. 짜잔.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1층은 전시실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1층에는 우와 4D 영상체험관이 있네요. 시간은 지금 몇 시야? 3시. 이제 막 시작했네. 3시 40분에 명량해전과 관련되어진 4D 영상체험 있다고 하니까 기대돼요. 이거 이따가 보러 와야겠어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592년부터 시작된 임진왜란은 1598년 노량해전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을 7년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밑에 보시면 주요 해전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조선의 화포입니다. 일본에 당시에 화석총이 있었다면 우리 조선은 이 화포를 통해서 이제 일본 수군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 당시 우리 조선의 화포와 관련되어진 국방력은요 역사가 오래돼요. 그 고려시대 우왕 때 그 최무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원나라로부터 이 화약 제조 기술을 습득을 해서 이제 그 고려 말기 왜구와 싸우는데 이 최무선이 만든 화약 무기가 이제 널리 사용되게 되고, 이 최무선의 아들이었던 최해산이
조선시대 태종 때 이제 발탁이 되어지면서 태종과 세종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화약 무기들이 세종 시대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과학 강국이었던 것이죠. 이게 일본이 사용하던 화승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조총이라고 부르죠. 일본에서는 철로 만든 총이다 라고 해서 이 철포를 일본말로 대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무대포라는 말 아시나요? 무대포? 아, 저 사람 되게 무대포야,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표현의 유래가 이 일본 말인 대포에서 유래하는 건데, 우리가 저 사람 되게 무대뽀야 라고 하면은 되게 무모하고 되게 겁없이 도전하는, 뭔가 도발하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무대뽀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대포가 아니라 여기에 나왔던 대포를 의미합니다. 대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일본군 중에 이 철포를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왔던 그런 무모한 그런 표현을 이제 무대뽀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자, 조선과 일본의 군선 비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의 함전에서, 그것도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에 있는 우리 조선군이 일본의 군함을 맞아 싸우면서 승리를 할 수 있던 데는요, 이순신 장군은 철저하게 우리의 강점은 살리고 적군이었던 일본군의 약점은 철저하게 이용하는 그러한 전법으로 모든 전쟁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모든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일본과 전쟁을 쳤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되신 거예요. 당시 우리 조선의 군선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판옥선이에요. 판옥선. 여기 나오죠. 판옥선 나오고요. 당시 일본은 이제 세키부네 또는 아다케부네라고 부르는 이런 배들을 타고 이제 맞붙게 되는데, 조선의 주력선인 판옥선과 일본 군선을 비교하자면,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판옥선의 구조는 이게 평저선이라 불러요. 평저선. 밑에 구조가 굉장히 평평합니다. 반면에 일본의 군선은요, 첨저선이라고 불러요. 이 밑바닥이 뾰족하죠. 그래서 밑바닥이 물에 잠겨져 있는 형태. 그래서 일본 함선을, 일본 군함을 첨저선, 조선의 군함을 평저선이라고 부르는데, 평저선 같은 경우, 이 판옥선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특징이 있어요. 우선 단점은 느리다. 하지만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게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닻을 밑에 내려서 배를 고정시키고, 이 배가 선회하는 데에는 굉장히 그 특출난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에 일본의 이 첨저선은요,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또 밑에 구조가 뾰족하기 때문에 물살을 빠르게 가르고 지나가는, 한마디로 스피드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의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순신 같은 경우 일본의 이 군함 대 전투를 벌일 때 우리 판옥선의 장점을 100% 활용해서 이 판옥선의 양쪽에다가 이제 한 포를 배치하고 이 배를 돌려가며 일본의 배를 격심시키는 방식으로 싸워 승리하셨죠. 여기 나와 있는 요게 학익진도라고 써있네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순신의 학익진 전법에 나왔던 그 모양입니다. 거북선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맨 밑에 층은 선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노꾼들이 배치가 되고 노를 저어서 배를 이동시키는, 두 번째 칸은 화포가 배치되어져서 적과 싸우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위에는 나무 가판 위에 철판과 이제 칼,
뾰족한 활, 창 이런 것들을 꼽아서 일본군이 함부로 배 위로 상륙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이게 이순신 장군의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두 장의 거북선 그림이래요. 거북선에는 대략 150여 명이 탔고, 거북선은 주로 돌격선이었기 때문에 배의 성격상 적게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덮개를 덮음으로써 군사들이 활동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 점도 거북선을 많이 만들지 않은 한 요인으로 추정한대요. 거북선은 몇 척이나 되었을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되네. 에? 거북선수는 최대 5척이었다고 추정된다. 이거는 좀 예상 밖이에요. 이순신의 용모. 여기 나오자. 이순신 묵과 홍패. 이게 뭐냐면, 이순신이 과거 시험에서 급제했음을 이제 증명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격증 시험 그 통과 인증서 같은 거죠. 문과와 문과 과거 시험의 최종 급제자에게는 합격 증서인 이 붉은 바탕의 종이를 썼다고 하는, 요거 유명하죠. 이게 이순신 장군이 썼던 그 장검인데, 이 장검에 이제 16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이거죠. 삼척 서천 산하동색 일휘소탕 혈영산하. 여기에도 이순신 장군의 진짜 적과 싸워서 물러남 없이 일본군을 무찌르겠다 라고 하는 그 포부와 의지가 잘 담긴 것 같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이제 백의 종군을 당하게 되죠. 선조가요, 이순신에게 부산진에 있는 일본 본영을 쳐라 라고 명령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선조의 명령을 거절해요. 쉽게 말해서 왕의 명령을, 왕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선조의 눈밖에 나 있던 이 이순신이 왕명을 거역한 역적의 죄로 이제 한양으로 이제 압송되어서 온갖 고문을 받고 이제 백의 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순신이 키워놨던 함대를요, 7천량 앞바다에서 원균이 다 일본군과 싸우다가 결국 수장시켜 버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선조가 다시금 이순신을 부르게 되면서 이순신이 남아있던 함대 13척을 바탕으로 명량 대첩에 큰 승리를 이끌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4D 영상 체험실이에요. 오늘 잠시 후 3시 40분부터 명량 대첩과 관련되어진 4D 영상 체험을 관람하게 됩니다. 정말 잘 해두었으니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데려오셔서 꼭 관람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들어가 볼게요. 4D 영상 체험관 내부입니다.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잘 보일 것 같은데? 아니다. 여기. 오케이. 자. 자, 현충사 관람 잘 했고요. 나오니까 폭우가 한바탕 쏟아졌네요. 제 짱구가 아주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왕 맞은 거 뭐 맞고 가죠. 오랜만에 우중발이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사 오늘 관람 마치고 가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업적들, 그 정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뇌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현충사 탐방은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역사 탐방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아주 시원하게 샤워한 제 바이크 짱구와 함께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유, 아주 시원하게 우리 짱구가 샤워를 했네요. 자, 오늘 현충사 역사 탐방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유있게, 아까 비가 안 왔죠? 비가 안 올 때 굉장히 여유있게 이 현충사 내부를 돌아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그분의 어떤 정신, 또 사상,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 스스로에게는 이제 그 불혹의 나이를 지났는데 앞으로의 인생을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역사 탐방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이 짱구와 함께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중발이 오랜만에 한번 하죠. 뭐 시원하게 맞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